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또 어마무시한 걸 만들었다. 2. KF-21 엔진 기술 국산화. 3. 눈물로 한국 도움 호소한 조 바이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이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 격차가 약 50여 년에 이르는데 마음만 너무 앞선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 외에도 세계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방산 성과가 눈부시기는 하지만 엔진 자체 생산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며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라면 정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이었죠. 또한 한국은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 있으며 과연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KF-21은 첫 시험 비행 이후 이는 한국산 무기 수준이 진일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국 무기의 수준이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이 같은 전략 무기의 국산화는 자주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국은 육해, 공군의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최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한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글로벌 방산 분야에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나토 회원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투기 엔진 개발은 쉽지 않은 도전 영역입니다. 그러나 불과 3에서 4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전공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내 분위기 역시 괜한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우려를 비웃듯 KF-21 개발에 성공했고 보란듯이 초도 비행을 성공시키기도 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휴전국인 한국에서 안보와 국방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공군은 조국의 영공방어와 수호를 위해 항상 분전하고 있지만 환경적인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공군이 제공으로 운용하고 있는 F-5는 현재 40에서 50년 이상의 노후 전투기로 비행 가능 거리가 짧고 무장 탑재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작전 반경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이미 여러 번의 중대한 사고가 있었고 2000년 이후에만 총 12번의 추락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의 추락 소식은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인데요. 문제는 또 언제 다시 추락 사고가 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조통사들은 비행에 나설 때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공군 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노후 전투기의 조기 교체 방안과 F-15K의 성능 개량 사업이 의논되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세계가 놀라고 있는 KF-21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엔진을 포함한 핵심 구성품들까지 독자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국산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을 놀라게 한 KF-21에 어떤 엔진이 장착되었길래 이러는 것일까요? 현재 건전성 확인 중인 KF-21은 향후 비행 영역을 남해까지 넓혀 확대 비행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무장 적합성 여부까지 검증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를 필두로 225개에 달하는 국내 업체들 그리고 약 15개 대학과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가 합작하는 KF-21은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서 국민들에게 K방산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그 어떤 전투기들보다 국산화 비율이 높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공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기 때문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고
현재 65%에 달하는 국산화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은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때문에 국산화 비율을 80%까지 늘린다는 목표 아래 자체 엔진 개발을 서두르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한다며 비웃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자면 한국의 엔진 성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이 목표하는 추력 1만 파운드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완성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이미 40여 년 전에 완성한 것을 목표로 할 만큼 낮은 기술 수준으로 국산화를 논하는 것이 우스우며 한국이 괜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한국이 목표로 한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현재 적용된 미국산에 비할 바는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간과 돈을 절약하려면 이미 검증까지 완료된 해외 기술 제품을 사오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 체계를 들여올 때마다 발생했던 수출 제한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오히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전투기 엔진 개발이네요. 해외 기술 제품의 도입은 수출 제한이나 기술 개발 제한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방산이 아닌 다른 분야였다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돈을 들일 필요성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방산 분야라면 그렇게 만일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위기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소지도 다분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자 휴전국인 한국이 제트 엔진을 개발하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요의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은 최대 추력이 ESA 770lbf이며 제연소 추력은 22000lbf입니다. 또한 최대 속력은 마하 1.81에 해당하는 2234.9kmh에 달합니다. 한국이 개발해 탑재할 제트기급 첨단 엔진 역시 10,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가지는 타워팬 엔진으로 가스터빈 엔진 전문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누리호 제작에도 참여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과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다양한 공군 주력기 엔진을 생산했고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의 엔진을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발될 KF-21 엔진은 38000lbf를 가질 것으로 확인되며 최대 추력이 ESA 770lbf이며 제연소 추력은 38000lbf입니다. 또한 최대 속력은 마하 3.1에 해당하는 3860kmh에 달합니다. 쌍발로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발과 양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2030년대 초반에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이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탑재되는 M818과 대등한 성능의 엔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향후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인 가오리 X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의 엔진 제작을 담당하기도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엔진의 개발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약 12개국에서 창정비 사업을 수행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제작이 어려운 공정임은 사실이지만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도 국산화를 이루었다며 자신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산화 기술이 있음에도 여태껏 개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으로서는 감수하기 어려운 리스크 때문입니다. 오로지 전투기만을 위한 국산 엔진을 개발하면 그에 소요된 개발비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엔진 국산화 시도로 인해 주요 고객사들이 경쟁사로 돌아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더불어 라이선스 생산이나 해외 투자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더 강력한 엔진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도 필요합니다.
당장의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년씩 소요되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조로운 시험 비행 일정을 수행하며 국산 전투기 기술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KF-21조차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연구가 지연된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견제와 국내의 회의적인 시각과 비관론 덕에 사업이 중단될 뻔했었는데요. KF-21이 우리 영공을 날기까지는 무려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추진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도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당시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KF-21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난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전투함 방어를 위한 골키퍼 도입에서 미국 레이시온 4의 말도 안 되는 청구서를 받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갑질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도입비와 유지비를 요구했던 레이시온의 태도는 KF-21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 당국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 미국은 우리에게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4개의 핵심 장비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4개의 핵심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 개발로 이어졌지만 당시로서는 개발 사업의 차질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같은 핵심 기술 이전 거부나 레이시온 4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갑질 사건에서 보듯 우리가 온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며 해외 기업의 부당한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성 여부만 따지다 보면 자력 기술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경이로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기술 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기에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방산 업계에 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3조 원에 달하는 K2 전차 수출을 성공한 것인데요. 루마니아에서 한국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K2 전차를 보고 엄지를 치켜들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형인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 방위산업 DX 코리아,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개막식은 물론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이 한국으로 집중했습니다. 무기 수입이 다급한 일부 해외 군 관계자들은 직접 산업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무기를 직접 눈에 담고자 열심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가 특히 눈길을 준 한국 무기는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부스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고 하죠. 바실레 든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 설명을 듣고 실물을 직접 다 만져본 이후에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실레 든코 장관은 며칠 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K2 전차 도입을 위한 추진 의향서를 한국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고위급 회담을 연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운 국제 상황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 국경지대를 위협하며 러시아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대규모 동원령까지 내린 러시아가 다른 국가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그런 와중에 옆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국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약 3조 원에 달하는 방산 무기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루마니아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국 무기 패키지들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패키지들을 통해
다수의 무기를 싼 값에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루마니아 입장에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 무기 수입을 원하며 향후 부품 수입과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들 국가와 협력해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폴란드로 시작된 방산협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에도 퍼지면서 다른 국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 및 협력에 있어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일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염두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기에 한국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생각해도 됐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빠른 생산이 있는데요. 현재 동원령을 내리며 빠른 수의 군인 확충을 목표로 한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차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성비 면에서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납기일 완벽 준수와 기술 이전에 있어 완벽한 이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인 KT전차 도입에 있어 루마니아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전차들이 소련제라는 점이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의 현재 주력 전차는 고 소련 시절 제작된 T-55AM 전차입니다. 1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소련을 포함해 동유럽권에서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큰 인기를 누린 제품입니다. 전면 장갑 200mm, 주포 구경 100mm, 최대 속도 48km의 위치를 자랑하며 무게도 36톤가량으로 동유럽 환경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990 포탑은 어느 방향에서든 큰 경사 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포격 시 사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면 장갑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포탄을 튕겨내거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상당한 기동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이 전차가 동구권에서 인기를 누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구소련 제품인 T-55AM을 도입했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T-55AM 제품을 대체할 새 전차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T-55는 명중률 차원에서 최악의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1000m 이상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차로서 결격 사유가 분명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어력을 높이면서 거주성을 낮추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장갑을 증강하면서 전체적인 최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차내 여유 용적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운용하는 사수들은 T-55의 좁은 실내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최적이 줄어들면서 보조 무장과 기타 무장을 갖출 수 없게 되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아무런 쓸모를 보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신사업을 통해 전차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이때 루마니아는 빠른 배치와 적응을 위해 소련제 디자인과 무기체계를 계승한 러시아산 무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T-55AM 무기에 익숙한 루마니아 병사들을 위한 처사였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는 오랜 앙금을 지닌 국가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받는 것은 적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몰도바를 러시아 제국이 강제로 병합해 몰도바가 루마니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분노한 루마니아인들은 러시아를 경원시했는데요. 무기 도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러시아 무기는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루마니아는 결국 사업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독일이었죠. 그러나 독일 전차는 성능은 확실한 반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비쌀 뿐더러 시설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독일 전차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루마니아 조건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루마니아는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납품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던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일정 맞추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폴란드가 1차 물량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빠른 전차 수입을 원하는 한편 루마니아도 폴란드 이전과 더불어 루마니아도 빠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하는 상황. 덕분에 현대로템은 일손이 부족해 세 자릿수 규모의 특별 채용은 물론 경력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5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청난 채용을 계획하는 등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현재 충원되는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편 리투아니아에서도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수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의 대규모 기동 화력 시험에 참여했던 그는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화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K2 전차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도 K2 전차를 탐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집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작년 2021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에 K9 자주포는 물론 K2 전차에 관해 공동 생산과 기술 협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전차 수입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엘디바 원전 사업과 관련 이집트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한국 역시 이집트에게 큰 선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집트 항구건설 및 각종 건설 사업에 한국이 잇따라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이집트 한국 관계가 공고한 상황. 현재 수준으로는 턱도 없을 정도로 K2 전차 수출에 있어 한국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인데요. 땀을 흘리며 뒤에서 고생하신 한국 엔지니어의 노고에 감사하며 전 세계가 탐을 내는 한국 전차의 위험에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